자, 이번에는 25년 3회 전기 기사에 있어서 전자기학 수문문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비투자율이 350인 자성체 내에 자기의 세기가 342 암페어 퍼 미터일 때 자성체 자화의 세기는 어찌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이 자화의 세기에 대한 관계식을 떠올려보면 대표적인 것을 일단 이런 식으로 하나 쓰고 시작을 할 수 있겠다. 그죠? 자, 근데 우리가 하는 김에 하나만 더 살펴보자면 예를 들어 시험 문제 지금처럼 자기의 세기가 주어진 게 아니라 자속 밀도가 주어졌다. 그럼 이때는 이런 관계식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쵸? 이거 뭐 다니까 있으면 일반적으로 웨버 퍼 미터 제곱.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우리 더 체크를 하면 여기 뮤 제로부터 여기 마이너스 1까지 모두 묶어서 이 친구를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자화율력. 자, 그 다음에 위쪽에 뮤s 마이너스 1을 또 뭐라고 합니까? 비자화율력. 뭐 다르게는 우리가 자기 감수율 뭐 이렇게도 부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들어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자화의 세기를 한번 따져보면 지금은 자기의 세기 비투자율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앞에 식을 쓰면 될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우선에 여기 공기 중에 투자율가 4파이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7승부터 쓰고 자, 그 다음에 비투자율 350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자기의 세기 342. 요거를 우리가 갖고 있는 계산기에 두드려주면 끝나겠다. 그지요? 자, 그래서 요거를 두드려 보시면 우리가 원하는 값이 0.15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은 2번이 되겠더라. 자, 이어서 아래쪽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높은 주파수의 전자파가 전파될 때 일기가 좋은 날보다, 즉 날씨가 좋은 날보다 비 오는 날에 전자파의 감소가 심한 원인은? 하고 물었어요. 실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면 그 최근에 뭐 몇 번이고 나왔던 문제인데, 그죠? 자, 일단 요 놈을 간단히 이렇게 들고 가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공기는 하나의 완전 유전체로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일기가 좋대요. 날씨가 좋대요. 날씨가 되게 맑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거닐고 있는 이 공간상에는 건조한 공기들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을 겁니다. 그죠? 얘가 뭐다? 완전 유전체. 자, 우리가 알기로 이 완전 유전체는요, 실제 손실이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죠? 완전 유전체 같은 경우에는 손실이 없죠.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비 오는 날에 전자파의 감쇄가 있대요. 왜 있을까? 자, 비가 온다는 것은 공기 중에 물방울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물은, 우리가 알기로, 자, 다시, 일반적인 물은 우리가 알기로 전기가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 흘러요. 그죠? 그죠? 자, 그래서 요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의 도전체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가 흐를 수가 있어요. 그죠? 얘는 유전체가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일기가 좋은 날에, 날씨가 좋은 날에는 공기가 완전 유전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나 비가 오게 되면 물이 작용을 해서 전기가 흐를 수 있겠더라. 그러면 이 흐르는 전기적인 성분으로 인해서 뭐가 발생할 수 있더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겠더라. 그죠? 자, 그래서 실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 오는 날 전자파의 감쇄가 심한 원인은 전기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도전율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자,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시험 치기 전에 비가 내린다. 그러면 비 딱 보시면서 와, 비가 오네. 그러면 도전율 때문에 전자파의 감쇄가 생기겠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문제입니다. 페인판 콘덴서에 어떤 유전체를 넣었을 때 전속 밀도가 요렇게럼 되었고 단위 출력 중에 에너지가 요렇게럼 되었더라. 이때 이 유전체의 유전율은 어찌 됩니까? 자, 일단 우리가 이 문제를 풀려면 지금 지문에
단위 체적 중에 에너지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당연스럽게 이놈에 대한 관계식을 활용할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쓸게요. 단위 체적 중에 다르게 단위 체적 당 에너지 단위는 줄/미터 3승이라고 여기도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처럼 단위 체육당 에너지 혹은 줄/미터 3승에 대한 단위로 에너지 값이 주어져 있다. 그럼 이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수식 관계는요. 지금은 콘덴서, 즉 전개 위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전개 기준으로만 한번 떠올려보면 2분의 1 입실론 2의 제곱, 하나 더 2분의 1 dE, 또 하나 더 2분의 1 입실론분의 t 제곱 요 놈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참고 삼아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가 단순히 어디에 축적되는 에너지가 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콘덴서의 축적 에너지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보통 이런 축적 에너지는 이 줄의 단위로 주는 경우가 많지요. 이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수식을 먼저 떠올릴 수 있느냐. 2분의 1 C바 자승, 그죠? 그 다음에 2분의 1 QV, 그리고 2분의 1 C분의 Q의 제곱, 요 놈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에너지의 단위가 이렇게 주어지냐에 따라서 우리는 얘를 먼저 떠올릴 수 있냐, 얘를 먼저 떠올릴 수 있냐,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겠다. 이런 거는 구분해 주는 게 좋겠죠. 자, 어쨌든 지금은 요 놈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에 대한 관계식을 쓸 건데 여기서 다시 하나 더 나가서 자, 여기 지문에 주어진 요소를 살펴볼게요. 보면 전속 밀도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뭐 단위 치역 중에 에너지 값이 주어져 있고 유전율을 물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전속 밀도와 유전율만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얘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단위 치역당 에너지 관계식을 체크를 해보면 요 놈이 있습니다. 그죠? 전속 밀도와 유전율. 그래서 이 문제는 얘를 쓰면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유전율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유전율에 대한 관계식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맞나요? 여기다가 주어진 거 그대로 한번 넣어보면 2 곱하기 5.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그 다음에 전속 밀도는 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되겠다. 그죠? 이건 제곱이죠. 요건 제가 잘못 적었네요. 요놈은 마이너스 3승이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갖고 있는 계산기에다가 두드려 보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2.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로 나오더라. 단위는 페라퍼미터. 자,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여기 있는 뭐라? 여기 조금 숫자가 바뀌었다. 그죠? 2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이렇게 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네 번째 문제입니다. 반지름 Am인 접지 도체구 중심에서 Dm 되는 거리에 점전화 Q를 놓았을 때 도체구에 유도된 총 전하는 어찌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여기서 묻고 있는 도체구에 유도된 총 전하는 우리가 다르게 영상 전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살펴보입시다. 자,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 접지 도체구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접지가 되어 있다. 그죠? 자, 그리고 이놈으로부터 자, D미터 되는 거리에 점전화 Q가 있대요. 그리고 이 친구의 반지름은 A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이런 식으로 접지 구도체가 있고요. 여기 전화 다르게 뭐 우리가 진전화라고도 하죠. 진전화가 존재를 할 때 여기 있는 접지 도체 구에는 영상 전화가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요 놈은 어찌 됩니까? 그렇죠. 요거는 은근히 자주 나오는 내용이다. 그죠? 자, 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D분의 A 곱하기 Q요. 맞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놈이 발생하는 위치. 정확하게 말하면 이 도체구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위치. 요 놈을 P라고 쓸게요. 요 놈도 시험에 한 번씩 나옵니다. 요 놈 같은 경우에는 일단 D 그대로 쓰고 얘만 더블로 적어주면 끝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는 은근히 잘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잡아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끝났죠.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영상 전화의 공식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5번째 문제입니다. 사이클로트론에서 자, 요놈은 간단히 말하면 입자 가속기죠. 그래서 보면 요놈한테서 매초 요로크롬 되는 비율로 양자가 가속되어 나오고 있답니다. 그리고 양자가 요로크롬 되는 에너지를 가진다라고 할 때, 뭐 느낌적으로는 양자 한 개에 대한 에너지가 될 거예요. 그죠? 자, 이렇다라고 할 때, 이 사이클로트론은 가속용 고주파 전기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런 전력이 필요하대요. 이때 에너지 효율은 어찌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은 에너지 효율이라는 친구예요. 그죠? 아, 요 놈은 어찌 계산을 해야 될까? 자, 얘를 이렇게 접근하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효율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요 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입력분의 출력이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그리고 나서 주어진 조건을 다시 보면 저기 있는 셋째 줄부터 볼게요. 이 사이클로트론이라고 하는 녀석은 가속용 고주파 전기를 형성하기 위해서 요런 전력이 필요하대요. 그 말은 이 장치를 쓰기 위해서는 이런 전력을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면 얘가 입력이 되겠구나. 이런 걸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값은 얼마가 된다? 150kW. 그러면 이에 대한 효율값을 계산하려면 우리는 여기 있는 출력만 따지면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얘는 또 어떻게 따질 수가 있을까? 자, 여기 주어진 조건을 봤을 때 다시 요런 양자가 나오고 있고 양자한개는 이런 에너지를 가진대요. 그러면 양자가 나오면서 이런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튀어나온 양자에 대한 에너지가 곧 사이클로트론에서 나오는 에너지, 다르게 말하면 출력이 될 겁니다. 맞나요? 아,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우리는 출력을 도출할 수 있구나. 그리고 중요한 거, 입력이 지금 킬로와트이기 때문에 출력도 어떤 단위로? 킬로와트로 꾸려야 된다. 그죠? 자, 그러면 요거를 위해서 몇 단계 작업을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면 양자한계에 대한 에너지가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익히 알기로 이 에너지에 대한 단위는 줄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에너지를 W라고 쓸 때 이놈은요 PT라는 관계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최종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예요? 출력, 즉 킬로와트 단위를 갖는 출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 관계를 써야겠구나. 그렇죠? 이런 느낌이 든다, 그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전력 계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나요? 그럼 얘를 계산하려면 어쨌든 줄 단위로 표현되는 이 에너지 값이 필요해요. 그럼 우선적으로 이놈을 줄 단위로 바꾸어 봅시다. 그럼 저는 이렇게 쓸게요. 양자 한 개에 대한 에너지. 자, 얘는 솔직히 간단합니다. 자, 보세요. 보면 15 그리고 메가라고 되어 있죠. 그럼 당연히 10에 6승을 곱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자, 우리 여기는 일렉트로 볼트 할 때 이 일렉트로, 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얘를 의미한다. 그죠? 그죠? 자, 그럼 끝났네요. 이것만 계산하면은 이 양자 한 개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요 2.40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여기 보면 양자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야. 매초 이런 비율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때 양자 전체 에너지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방금 양자 한 개에 대한 에너지 도출했다. 그죠? 2.40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 그럼 요 따다가 여기 개수만 곱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3 곱하기 10의 15승. 자, 그래서 계산을 때리면 이놈의 결값이 어떻게 나오냐? 7209 줄,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가 방금 봤던 이 관계를 통해서 와트 단위로 좀 바꾸어 볼게요. 자, 세 번째, 양자의 전력. 자, 여기 있는 이 관계를 그대로 쓰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방금
뽑아낸 게 전체 에너지가 7209줄이 되더라. 그쵸? 그 다음에 시간은 몇 초 기준이니까 1을 넣으면 될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방금 계산했던 이 값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얘를요, 한 단계 더 킬로와트로 환산하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대략 7.21kW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자, 이게 누가 된다? 실제 사이클로트론에서 내보내는 양자에 대한 출력이 된다. 그쵸? 자, 그래서 이 값을 여기다가 그대로 투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게임은 끝났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체크할게요. 지금 물어보는 효율의 단위는 퍼센트 아닙니까? 그럼 여기다가 막 바로 100을 곱한 형태로 바로 계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계산기에 두드려 보시면 4.81%로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는 3번을 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었더라 체크해 줍니다. 다음으로 6번째 문제입니다. 동심 구도체의 내도체 반지름과 외도체 반지름을 모두 5배로 하는 경우 정전 용량은 처음에 몇 배가 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야, 이런 식으로 동심 구도체가 나오고 내도체, 외도체 반지름 변화 비율이 똑같다면 정전 용량도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끝! 주는 거죠. 네, 맛있게 드셔야 됩니다. 일단 요 문제에서 한번 보고 갈게요. 일단 저는 첫 번째 이렇게 보겠습니다. 구도체, 독립 구도체부터 볼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구도체의 정전량은 반지름을 A라고 했을 때 4파이 엡실론 A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동심 구도체다. 그죠? 자, 동심 구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다가 우리 아가 애들이 갖고 노는 인형 중에 바비 인형이 있다. 그죠? 여기다가 바비를 곱해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뭐야? 비죠. 그래서 여기다가 얘를 접목을 하면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4파이 엡실론 A 그대로 두고요. 뭘 하자? 바비를 취하자. 그죠? 바비를 취하자. 이런 식으로 들고 가시면 좀 더 쉽게 들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 놈을 처음 상태라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우리는 지금 A와 B를 모두 5배, A 자리에 5A, B 자리에 5B를 넣을 겁니다. 그죠? 이때 정전량을 C-라 놓을게요.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그대로 넣어보면 5B-5A 분의 4파이 입실론 5A 곱하기 5B가 될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이 분모를 5로 묶어내면 이렇게 될 거고요. 이놈과 이놈이 하나 약분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나머지를 쓰면 5가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5 쓰고 다시 나머지 그대로 쓸 때 B-A분의 4파이 엡실론 AB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우리가 처음 값과 비교를 했을 때 이 둘이 같다. 그죠? 그럼 얘는 5 곱하기 처음의 정전량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둘 다 똑같은 비율로 바뀌게 되면 정전 용량도 어떻게 된다? 똑같은 비율로 바뀌게 된다. 끝.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시험 치러 갔을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제가 똑같이 나왔어요. 근데 예를 들어 동심 구도체, 내도체 반지름과 외도체 반지름을 모두 10배로 했대요. 그럼 이때 정전 용량은 처음에 몇 배가 됩니까? 이거 솔직히 이런 식으로 해석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똑같이 나온다면 정전 용량도 똑같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답을 바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물론 지금 문제에 대한 답은 1번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7번째 문제입니다. 유전체의 경계 조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1, 2, 3, 4 네 가지의 선지가 나와 있는데 요 중에서 2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전속밀도의 법선 성분은 두 유전체에 전하가 존재하지 않는 경계면에 걸쳐서 불연속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익히 다루는 경계 조건은요, 기본적으로 경계면에 진전하가 없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속 밀도의 법선 성분은 불연속이 아니라 연속이 되지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2번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불연속이 아니라 연속이 된다.
자, 요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경계 조건은요. 기본 전제 조건은 경계면에 진전하, 요 놈이 없는 경우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쓰겠습니다. 다르게 뭐 전화 밀도가 없는 경우,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완전 경계 조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 일반적으로 경계 조건이라고 하죠. 자, 그럼 여기서 이 조건 하에 우리가 다루는 것은 이런 게 있어요. 전개는 어떤 성분이 연속이다? 접선 성분이 연속이다. 다르게 말하면 접선 성분이 같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속 밀도는 반대로 법선 성분이 연속이다. 자, 그럼 볼게. 우리는 경계면에 전하가 없는 경우를 기준으로 각각의 성분이 연속이더라. 이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두 유전체의 경계면에 전하 밀도가 있다면 이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 불연속으로 바꿔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기준으로 우리가 이놈들을 수식화시키면 이렇게 넣을 수가 있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굴절 법칙까지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굴절 법칙 수식 관계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맞나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두 번째 선지를 보면 두 유전체에 전하가 존재하지 않는 경계면, 즉 이 조건에서 전속 밀도의 버프 성분은 불연속이 아니라 연속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얘가 틀린 거다. 그죠? 자, 나머지도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 자, 첫 번째 선지, 전속 밀도의 법선 성분은 표면 전하 밀도의 양과 같이 두 유전체 사이에 대전된 경계에서 변하더라. 그죠? 자, 보세요. 실제 우리는 이놈이 없는 기준으로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죠? 다르게 말하면, 자, 예를 들어, 전속 밀도의 법선 성분, 여기를 매질 1, 매질 2라고 놓을게요. 자, 요렇게 전속 밀도가 옵니다. 얘를 요렇게 쓰겠습니다. 자, 완벽히 이 경계면의 수직 기준, 즉 법선 성분 기준을 본다면 얘들이 어떻다고요? 연속이라고요. 같아야 된다고요. 어떤 조건에서? 이 경계면에 전하가 없는 조건에서. 근데 지금 주어진 첫 번째 선지는요. 이 경계면에 표면 전하 밀도가 있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전하가 있다면 이놈들의 관계는 이 전하에 따라서 어떻게 되겠다? 변화하더라.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실제 맞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전체와 도체 사이의 경계면에서 전개, 접선 성분은 0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일단 도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도체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전기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쉽게 말하면 도체에 전하가 유도가 된다. 근데 내부에는 전하가 없다. 그죠? 그래서 내부에는 전기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도체의 내부는 전기가 0이 됩니다. 근데 자, 보세요. 지금 보면 도체와 유전체 사이의 경계면 기준으로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요거 다시 경계면이에요. 위에가 하나의 도체고요. 아래쪽이 하나의 유전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우리가 이 도체 내부, 즉 요 매질에 대해서는 전기가 있다 없다? 전기가 없어요. 방금 했잖아요. 내부 전기가 없다. 0이다. 그렇죠? 그럼 자 보세요. 전개는요. 경계면에서 접선 성분이 연속이어야 합니다. 근데 애초에 여기는 전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계면에 작용할 수 있는 전개, 접선 성분도 어떻다? 0이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으로 네 번째. 전개는 두 유전체 사이의 경계면 양쪽에 접선 성분이 같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접선 성분이 연속이다. 그래서 얘는 여기 있는 정의 자체를 물었죠. 그래서 얘도 맞는 말.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 혹시나 여러분들 시험 치러 갔을 때 이런 문제가 나왔다. 보면 이 두 번째 선지와 네 번째 선지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충분히 답을 골 수 있겠더라.
다음으로 8번째 문제입니다. 무한 평면도체 표면에서 수직거리 D미터 떨어진 곳에 점전한 Q쿨롱이 있을 때 Q쿨롱과 무한 평면도체 간의 작용력은 어찌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접지 구도체가 있다. 혹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한 평면도체가 주어져 있다. 이런 도체의 인근에 다르게 주위에 어떤 전하가 있더라.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더라? 전기 영상법을 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더라. 요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요, 무한평면도체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진 곳, 즉 무한평면도체 인근에 전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영상법을 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점전한 Q와 Q쿨롱과 무한평면도체 간의 작용력은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영상법으로 해석했을 때 나타나는 힘, 영상력이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럼 저는 막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영상력 공식을 한번 적어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마이너스 16 파이 입실론 R 제곱분의 Q의 제곱. 맞나요? 자, 혹시나 해서 한번 더 보면, 자, 예를 들어 여기 무한평면도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직거리로 D미터 요거를 제가 편의상 R이라고 줄게요. 편의상 R이라고 줄게요. R미터 떨어진 곳에 Q 쿨롱의 전하가 있대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영상법으로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대로 R 되는 위치에 마이너스 Q가 있더라. 이렇게 해서 해석할 수가 있죠. 맞나요? 그러면 이때 이 두 놈 간에는 모종의 힘, 작용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작용력을 우리는 실제 이놈과 이놈 간의 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이놈 기준으로 얘가 생겨서 그 힘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 두 놈 간에 작용하는 힘, 즉 쿨롱의 힘을 가지고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4파이 엡실론 R 제곱분의 Q1, Q2. 그래서 Q1에는 Q를 넣고 Q2에는 마이너스 Q를 넣고 그 다음에 R, 이 두 놈 간에 떨어진 거리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2R을 넣으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Q 제곱. 자, 요 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시 쓸게요. 2R 제곱으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얘가 4R 제곱이죠. 두 개 취급해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오더라. 자, 그럼 여기다가 주어진 거 바로 넣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뭐 떨어진 거리가 D라고 돼 있으니까 얘를 D로 살짝 바꾸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지금 보면 매질에 대한 언급이 따로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 주위의 매질을 공기로 놓을 수 있겠다. 그치요? 그치요? 자, 그럼 끝났네요. 마이너스 놓고 우리가 여기서 16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만 계산해주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2.25 곱하기 10의 9승 D제곱분의 Q제곱이 되겠더라. 그리고 뭐 참고로 하나 더 안내를 드리자면 우리 쿨롱 상수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요놈이 어떻게 되죠? 대략 9 곱하기 10의 9승이 된다. 그죠? 얘는 16 아닙니까? 얘가 16이 되려면 여기다가 4분의 1이 필요하네요. 여기다가 4분의 1 취해주면 여기 제가 적은 것처럼 2.25 곱하기 10의 9승이 나오죠. 그죠? 물론 뭐 여기다가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넣어서 계산기 굴리셔도 나옵니다. 자, 참고로 봐주시고요. 자, 여튼 우리가 요걸 토대로 고를 수 있는 답안은 1번이 되겠더라. 그죠? 자, 다음으로 9번째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제트는 영인 평면에 반지름 Am인 원형 도선이 있더라. 균등 선전화 밀도일 때 제트는 H에서의 전위는 어찌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지금 보면 요 전체에 대해서 여기 나타나는 전위를 물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아 보여요. 자, 요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처음부터 전체를 고려하지 말고 일부를 고려를 해봅시다. 자, 우리가 얘를 아주 잘게 자르면 하나의 점처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선은 여러 개의 점을 이렇게 연결해야 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네요. 그래서 아주 잘게 자른 이 지점을 기준으로 여기에 미소 점 전화가 있다. 이렇게 놔볼게요. 자, 그러면 이 미소 점 전화가 여기 H점에 대해서 아주 작은 전위를 형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얘는 미소 전위가 되겠죠. 그리고 이때 거리를 R이라고 좀 두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에 있는 원형 도선의 전체 한 바퀴 되는 길이를 L이라고 두면, 자, 이 미소 점 전화는 전체 길이의 일부만큼 작용하죠. 즉, 이놈이 작용하는 길이는 미소 길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맞나요? 그럼 얘는 DL,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일단 저는요 미소 점 전화를 가지고 해석하고 있는데 보세요. 얘를 가지고 우리가 이놈에 대한 수식을 만들어요. 근데 여기서 필요로 하는 것은 정확하게 선 전화 밀도에 대해서 나타나는 전체 전입니다. 그럼 얘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값을요 전체 길이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일단 점 전하부터 시작을 할게요. 점 전하에 의한 전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기로 점 전하에 의한 전위는요 4파이 입실론 R분의 Q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맞나요? 그럼 우리는 일단 미소 점 전하 기준으로 해석할 거기 때문에 얘를 미소 점 전하 기준으로 바꾸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작용거리도 이렇게 표현을 바꾸겠습니다. 자, 일단 보면 요 길이가 A이고 요 길이가 H예요. 맞습니까? 그럼 실제 이 R은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R은 루트 A제곱 플러스 H제곱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제가 지금 점을 여기다가 찍어서 그런데 만약에 얘를 여기다가 찍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놈과 이놈을 가지고 확실히 얘를 뽑아낼 수 있겠더라라는 게 바로 보이실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요 놈을 우리가 미소 점 전화기로 바꿀 건데 근데 문제는 어쨌든 우리는 얘를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Q는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자, 이놈이 당연히 쿨롱이죠. 근데 지문에 주어진 선 전화 밀도는 쿨롱 퍼 미터입니다. 얘를 쿨롱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다가 전화가 적용하는 길이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죠? 근데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미소 점 전화 기준으로 해석할 거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를 미소 점 전화 기준으로 바꿔줍니다. 이놈이 작용하는 길이는 미소 길이라고 했었죠. 그럼 실제 관계식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얘를요 여기에 접목을 한 형태로 우리가 바꾸면 두 번째 미소 전이 dv는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4파이 입실론 r 대신에 루트 a제곱 더하기 h제곱. 자, 그 다음에 요 놈을 dq로 바꿀 건데, 그죠? 이렇게 바꿀 건데, 이놈 대신에 우리가 방금 짰던 요 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 놈을. 자, 근데 제가 방금 이런 말 했습니다. 이 전체에 대한 전위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미소 전위에 대한 식을 전체 길이에 대해서 적분하면 된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얘는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즉 전위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겠더라.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위에 거부터 보면 얘는 단순히 L에 대해서 적분만 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실제 이 결과는 뭐가 되냐? 그냥 람다 L이 돼요. 자, 그러면 이놈을 다시 한번 쓸게요. 4파이 입실론 루트 a제곱 플러스 h제곱 분의 람다 L. 근데 지금 지문을 보면 L을 가지고 표현하는 게 안 보여요. 그죠? 그죠? 그럼 저는 이렇게도 놓을게요. 자, 보면 이 원형 도선의 반지름은 곧 뭐가 됩니까? A요.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 L을요, 이 반지름을 가지고 표현하는 방법을 압니다. L은 2 파이 A. 맞나요? 그럼 얘를 여기다가 그대로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얼씨구 이놈 약분이 되네.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필요한 전위관계식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에 따라 우리는 답을 1번 요놈으로 고를 수 있겠다. 그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었더라. 참고로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 살펴봅니다. 다음으로 10번째 문제입니다. 내압이 1000V, 정전량이 1마이크로페럿, 그리고 내압이 이렇게, 정전량이 이렇게, 내압이 이렇게, 정전용량이 이렇게 되는 콘덴서 3개를 직렬로 접속을 하고요. 인가 전압을 서서히 높이면 최초로 파괴되는 콘덴서는 어찌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요 같은 경우는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안내를 드려볼게요. 자, 요 관계식은요, 일단 보면 전압이 나와 있고 정전 용량이 나왔기 때문에 Q는 CV를 가지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콘덴서 3개를 어떻게 접속한다고요? 직렬로 접속을 한다고요. 자, 실제 이 콘덴서의 직렬 회로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전하가 어떻다? 일정하다. 모두 다 똑같이 나온다. 모두 다 전하가 똑같이 작용한다. 맞나요? 그러면 이렇게 볼게. 일단 전체적으로 이놈들을 직렬로 접속한 상태에서 인가 진압을 어떻게 한다고요? 서서히 올린다고요. 그럼 우리가 Q는 CV 관계에 의해서 인가 진압을 서서히 올리면 이 회로에 적용하는 전체 전하도 어떻게 됩니까? 커지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때 우리가 최초로 파견된 콘덴서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간단합니다. 자, 우리가 콘덴서의 그림 기호를 그리면 요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 빵 뚫린 것만큼 전하를 축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콘덴서의 능력을 웃도는 전하의 양이 들어가면 이놈 어떻게 되겠습니까? 빵 터지겠죠. 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전위를 높이면 전체 회로에 대한 전하가 증가하게 되고 이 전하를 다 못 닿는 놈이 터지겠구나. 제일 먼저 터지겠구나. 즉 전체 담을 수 있는 전하의 양이 가장 작은 놈이 먼저 터지겠구나.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놓겠습니다. 우리가 이 각각의 콘덴서 이 세 개를요, 각각 A, B, C라고 놓을게요. 그럼 이때 내압과 정전 용량 요 놈을 한번 나열해 보면 A는 내압이 1000, 정전량은 1 마이크로페럿입니다. 자, 나머지도 한번 줘보면 이렇게 돼요. 맞습니까? 그럼 내압은 결국 전압, 정전량은 C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끝났네요. 우리 방금 어떤 수식을 가져왔죠? Q는 CV. 아, 그러면 최초로 파괴되는 것은 이것 두 개 곱한 게 작은 놈이 되겠구나. 끝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요거 두 개 곱하면요. 얘는 1000 마이크로 쿨롱. 이 친구는 1500 마이크로 쿨롱. 이 친구도 1500 마이크로 쿨롱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파괴되는 것은 누가 되겠다? A 콘덴서. 즉 내압이 1000V고 정준량이 1 마이크로페럿인 콘덴서가 되겠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시험 치러 갔을 때 이렇게 내압과 정전량이 각기 다르게 나왔어요. 그러면 머리 아파하지 마세요. 단순히 각각 곱해서 어떻게 되는 걸 찾으면 된다? 작게 되는 걸 찾으면 된다. 아시겠죠? 다음으로 11번째 문제입니다. 연구 자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일단 보면 첫 번째 잔류 자석률도가 클수록 자개가 강한 연구 자석이 된다. 뭐 얘는 솔직히 쉽게 생각했을 때 얘는 뮤 H 관계만 따지고 봐도 되지요. 이놈이 클수록 자개도 강하게 되겠더라. 맞는 거. 자, 그다음에 보자력이 클수록 자개가 강한 연구 자석이 된다. 그쵸? 얘도 맞는 거죠. 그리고 실제 이 연구 자석은요, 뭐 이런 특징도 만족을 해야 되죠. 자, 여기다가 한번 적어보면 잔류 자석, 보자력, 그 다음에 히스테리시스 면적. 연구 자석은 이놈들이 싹 다 커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한 번씩 출제가 되는 전자석도 따져보면 전자석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죠. 잔류 자석만 크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간단히 연구 자석은 싸그리 커야 되고 전자석은 잔류 자석만 커야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자화, 즉 자석화된 다음에는 자기를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자석이다. 그래서 이름이 연구 자석 아닙니까? 자, 그다음 네 번째. 자석 재료로 폐회로를 만들면 강한 연구 자석이 된다? 아니죠.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석은요. 간단히 말하면 뭐 여기 막대 자석이 있어요. 한쪽이 N극이고 한쪽이 S극이에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N극에서는 자기장이 나옵니다. S는 자기장이 들어가요. 즉 우리가 자석을 쓰려면 항상 외부로 나오고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자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자석 재료를 가지고 폐회로를 만들게 되면,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폐회로를 만들게 되면, 자, 안에 작용하는 자석이요. 절대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그럼 좀 더 쉽게 말할게. 우리가 실제 이 자석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부에서 외부로 자개가 나온다. 위가 N극.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간다. S극. 근데 폐로를 만들면 이놈이 계속 순환만 합니다. 안에서 순환만 해요. 즉 내부에서 밖으로 나오는 곳이 없어요. 그럼 얘는 N극이 있다 없다 없애. 반대로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가는 것도 없죠. 그럼 S극이 있다 없다 없애. 결론은 극성이 없는 거랑 같네요. 그래서 실제 자석 재료를 가지고 표를 만들면 얘는 자석으로 쓸 수가 없지요. 그죠?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2번째 문제입니다. 정전 용량이 각각 이렇게 되어 있는 도체에 전하가 이렇게 각각 주어져 있대요. 그리고 이 각 도체를 가는 철사로 연결을 했답니다. 이때 C1에서 C2로 이동하는 전하는 어찌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렇죠? 그죠? 자, 요 같은 경우에는 개념적으로 접근하면 이런 겁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볼게요. 여기 뭐 Q1, Q2를 딱 충전해놨어요. 그리고 접속을 했습니다. 접속을 했을 때, 뭐 얘를 C1, C2라고 합시다. C1에서 얼만큼의 전화가 갑니까? 이거 묻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르게 말하면, 이 공간에 전체적으로 Q1과 Q2가 있습니다. 맞나요? 근데 얘를 붙였을 때, 전화가 그렇게 이동하는 것은 이 전체 전화가 새롭게 분배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즉, 전체 전화가 새롭게 분배가 되어요. 맞나요? 그럼 이 문제는 결국 뭘 가지고 쓸 수 있냐? 전하량 분배 법칙을 가지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저는요, 일단 첫 번째, 이 공간에 있는 전체 전하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Q1 플러스 Q2 이렇게 보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 Q1은 마이너스 5고 Q2는 2이기 때문에 전체자는 마이너스 3 마이크로 쿨롱이 되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지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렇게 놓겠습니다. C1에 재분배되는 전하량, 얘를 Q1-라고 쓸게요. C2에 재분배되는 전하량, 얘를 Q2-라고 쓰겠습니다. 자, 우리가 실제 다루는 이 전하량 분배 법칙, 요 놈을 떠올리면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지요. 두 놈의 합분에 어떻게? 지거, 그쵸. 그리고 곱하기 전체 전하량. 그러면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놈의 합분에 자기 거 곱하기 전체 전하량. 그럼 끝났네요. 자, 보세요. 지금 C1이 얼마예요? 1, C2가 2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거 계산을 하면 얘는 마이너스 1 마이크로 쿨롱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도 그대로 넣고 계산을 하면 아이고 요게 2가 들어가야겠죠. 얘는 마이너스 2 마이크로 쿨롱 요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끝났습니다. 자, 보세요. 처음에 이 C2가 갖고 있던 전하량은 얼마였습니까? 2 마이크로 쿨롱. 그죠? 그럼 이렇게 볼게. 처음에 2 마이크로 쿨롱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C가 다시 분배된 거를 들춰보니까 얼마가 됐다? 마이너스 2 마이크로 쿨롱이 되었다. 그럼 결론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얘가 이렇게 되려면 얼만큼이 이동한 거랑 같아요? 마이너스 4 마이크로 쿨롱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으로 아래쪽에 13번째 바로 보겠습니다. 자, 보면 벡터 포텐셜 A와 전개 E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성은 하고 물었어요.
자, 여기 필요한 것만 간단히 따지면 실제 전개는요, 우리 맥스웰 전자 방정식에 의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로테이션 전개는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다. 맞나요? 자, 근데 여기서 자속 밀도 이 친구는요, 우리가 다시 쓰면 로테이션 벡터 포텐셜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를 여기다가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때 요거 싹싹 지우면 이런 관계로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다. 다음으로 14번째 문제입니다. Z는 0인 평면상에 중심이 원점에 있고 반경이 Am인 원형 도체 그림과 같이 전류 I가 흐를 때 Z는 B인 점에서 여기에서 자기의 세기나 물었어요. 자, 앞에서는 전위를 물었고 지금은 자기를 물었습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언급을 들어보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배우는 내용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원형 도체, 다르게 원형 코일 중심에서 H 미터 떨어진 점의 자개. 자, 일단 여기 중심에서 H 미터 떨어져 있더라. 여기 H가 쓰고 이 기준 하에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이때 자개는요. 이 반지름 제곱 그리고 떨어진 거리 제곱 2분의 3승.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 원형 코일이 여러 번 감겨 있다. 그럼 이때는 감긴 개수 넣어주고 전류 그리고 반지름 제곱을 넣어줍니다. 자, 실제 요 놈이 여기에 대한 자기 공식인데 그다음에 겁나리 복잡해요. 그쵸?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얘를 다루기보다는 이거를 다룹니다. 원형 도체 혹은 원형 코일 중심 자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솔직히 뭐 요거 여유가 된다면 들고 가도 되겠지만 이것보다는 요거를 그냥 찾고 편안하게 가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어쨌든 다시 한번 볼게요. 원형 코일, 즉 이 코일의 중심 자개는 결국 H가 0인 기준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0을 넣어서 그대로 한번 적어보면 중심 자개는요. 자, 한 단계씩 나가볼게요. 이 A 제곱의 2분의 3승. 그 다음 위에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분모는 뭐 요거 약분돼서 전체가 A의 3승이 될 거예요. 다시 이거 약분시키면 우리가 알고 있는 2의 2분의 NI 요런 꼬라지가 나온다. 그죠? 물론 실제 여기 있는 반지름을 저는 뭐 A라고 여기 있는 그림 그대로 써서 이렇게 표현했지만 우리가 때로는 반지름을 R로도 표현을 하죠. 그럼 그때는 2R분의 NI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요게 여러분께 익숙한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는 공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요 같은 경우에 이런 게 있구나 참고적으로 보셔도 무방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그림에서는 뭐 도체 개수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n을 1로 취급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기 보시면 방향 벡터 Z 방향에 대한 단위 벡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암페어 오른손 법칙을 가지고 보면 자, 오른손에 있어서 나머지 손가락을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감게 되면 엄지손가락은 이쪽을 가리킨다. 그죠? 즉, 이 전류에 의해서 발생한 차기는 이쪽 방향을 향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요 놈과 우리가 방금 했던 이 내용을 접목을 했을 때, 한 가지 더. 저는 H라고 했지만, 여기는 B라고 돼 있죠? 그럼 실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은 여기 B가 들어간 1번이 될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요번에 저희가 본 이 문제는요. 솔직히 여기에 분모에 2분의 3승이 들어간다. 요것만 알아도 충분히 고를 수 있게끔 여기 선지가 주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출제가 되었구나. 참고로 봐주세요. 자, 이 정도로 간단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5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뭔가 심상치 않아 보여요. 그죠? 자, 일단 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런 게 나왔었구나. 참고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언급을 들어보자면 일단 첫 번째 선지. 자속은
벡터 포텐셜의 컬을 취하여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다르게 말하면 얘를 로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벡터 포텐셜은 요거 아니겠습니까? 맞나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알기로 이 벡터 포텐셜에다가 컬 또는 로테이션을 취합니다. 이거 누가 됩니까? 자속 밀도가 되죠. 맞나요? 그러면 벡터 포텐셜에 로테이션을 취한 것은 자속이 아니라 실제 뭐가 된다? 자속 밀도가 된다. 그래서 이 친구는 틀린 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기네의 자속 밀도는 벡터 포텐셜을 패로 선적분하여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 벡터 포텐셜을 패로 선적분하게 되면 자속 밀도가 아니라 자속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뭐 그 관계식은 우리가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참고적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벡터 포텐셜은 거리에 반비례하며 전류의 방향과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실제 우리가 여기 있는 벡터 포텐셜, 이 친구를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자수밀도 기준으로 보면 회전하는 어떤 성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벡터 포텐셜은요, 자속 밀도가 혹은 자기적인 성분이 회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편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놈을 해석하기 위한 간단 예시를 제가 무한 직선도체 그리고 무한 직선도체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있는 무한 직선도체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른답니다. 자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면 우리는 이런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전류 주위로 회전하는 자기적인 요소가 발생을 해요. 그렇죠. 물론 자기장 가지고 해석할 수 있고요. 우리가 특정 면적에 대해서 본다면 자속 밀도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암페어 오른수 법칙을 가지고 바로 이렇게 되더라 해석할 수가 있죠. 그럼 저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이 성분들은 편의상 요거 가지고 한번 볼까요? 무한직선 도체에서 자개는요. L분의 NI로 혹은 다르게 2파이 R분의 NI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회전을 통해서 나오게 된 성분들은 결국 거리가 어떻다? 반비례하게 된다. 그럼 우리는 이런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얘들이 회전할 수 있도록 하는 성분을 우리가 뭘 한다고요? 벡터 포텐셜. 그럼 이 벡터 포텐셜이 작용해야 얘들이 이런 식으로 회전하는 형태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때 이 회전하는 이 형태는 요 도체로부터 혹은 이 전류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영향력이 어떨 수밖에 없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개념으로서 이 벡터 포텐셜은 거리에는 반비례하더라 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얘들이 회전하도록 하는 이 성분은 결국 이 그림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이 전류 기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류가 없애. 이놈들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겨. 그죠? 전류 약하게 흐르면 얘들도 약하게, 전류가 많이 흐르면 얘들도 강하게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죠? 쉽게 우리가 요거에 빗대어서 해석을 하면 이놈을 회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는 결국 이놈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벡터 포텐셜은 전류의 방향과 똑같이 놓을 수 있겠구나. 그쵸? 그러면 뭐 표현상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벡터 포텐셜은 거리에 반비례하면 전류의 방향 같다. 얘는 실제 맞는 말이 됩니다. 근데 솔직히 이 내용은 너무 좀 지엽적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스칼라 포텐셜은 정전기와 정자기에서 모두 정의되나 벡터 포텐셜은 정전기에서만 정의된다. 실제로는 정자기에서만 얘는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너무 지엽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었구나 참고적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요 정도로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6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V의 기전력을 유지하려면 5초간에 몇 회의 자속을 끊어야 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지금 지문을 보면 기전력을 즉 유기 기전력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고요. 시간 변화, 자속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어요. 그죠? 자속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유도 기전력에 관한 공식을 떠올리면 이걸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도체 개수에 대한 언급이 없네요. 그럼 얘는 1로 가정할 수 있죠. 1로 취급을 할 수 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얘를 자속에 대한 기준식으로 바꿀 건데 지금 주어진 지문을 보면 크게 부호는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 단순히 몇 웨버의 자속을 끊어야 하느냐. 즉 얼마의 자속이 필요하냐. 자속에 대한 양, 자속에 대한 크기를 묻고 있는 거랑 같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속에 대해서 바꾸었어요. 부호 무시하고 이거를 넘기면 이렇게 되겠더라. 그럼 여기서 주어진 값만 그대로 넣으면 되겠네요. 기전력 5V, 시간 변화 기준 5초. 그럼 답은 25웨버가 필요하겠더라. 이렇게 되겠죠. 답은 3번. 자, 다음으로 17번 문제입니다. 단면적 S의 무한히 긴 철심에 단위 길이당 N0의 권선이 감겨있는 솔레노이드의 자체 인덕턴스, 다르게 자기 인덕턴스는?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이놈의 단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체 인덕턴스, 다르게 자기 인덕턴스의 관계식은 L분의 뮤 S N 제곱이 있습니다. 물론 요놈의 단위는 헨리예요. 자, 그래서 단위가 다르다는 거 좀 체크를 해야겠죠. 자, 그럼 우리는 이놈을 요 단위로 바꿔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실제 요 관계식에서 여기 있는 대문자 n은 전체 권수를 의미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뭐가 주어져 있느냐? 단위 길이당 권수가 주어져 있어요. 그럼 요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쵸? 자, 요 놈을 저는 이렇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 권수를 라지 n으로 쓸게요. 단위는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턴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단위 길이당 권수로 표기를 바꿀 건데, 실제 이 단위 길이당 권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위로 표현하면 턴 퍼 미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길이당 권수요 이런 개념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를요 이렇게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길이를 곱해줘야겠다. 그죠? 그래서 이 전체 권수는 n0 곱하기 l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우리가 얘를 요놈한테 먼저 넣어가지고 수식의 꼴을 바꾸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분의 그 다음에 뭐 뮤 같은 경우에는 뮤 S, 뮤 제로 그리고 단면적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전체 권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그죠? 그리고 제가 지금 한 가지를 누락을 그랬는데, 실제 여기 있는 각 보기에는요, 각 선지에는 뮤S, 요 놈이 있어야 됩니다. 요게 조금 누락이 됐어요. 자, 그럼 볼게요. 요 상태에서 일단 단위는 우리가 별도로 손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쓸 수가 있고,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L분의 뮤S, 뮤제로, S, N0 제곱, L 제곱, 헨리,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친구 약분할 수 있겠다. 그죠? 그죠? 자, 요 상태에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헨리 퍼 미터 단위로 바꾸어 볼 겁니다. 자, 우리가 헨리 퍼 미터 단위로 바꾸려면 뭐 간단하게 요 전체 공식에다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L을 나누어 주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L을 나누어 버리면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뮤, 아이고, 다시 뮤 S, 뮤 제로, S의 N 제로 제곱 헨리 퍼 미터라고요. 자, 그럼 요 상태에서 끝으로 여기 있는 진공 중의 투자율, 다르게 공기 중의 투자율을 이렇게 바꾸어서 표기하겠습니다. 그럼 그에 따라서 요 지문에서 요구하는 답은 이렇게 되겠죠. 4파이 순서만 좀 바꾸면 n0 제곱 s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뮤 s 그렇죠. 그래서 답은 여기는 2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아래쪽에 18번째 문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놈 같은 경우에는 반지름이 2mm, 길이가 100m로 주어졌고요. 요런 직선 도체 내부 인덕턴스는 우지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선도체 내부 인덕턴스 요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그 공식을 하나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맞나요? 자, 이놈에 대한 공식을 벌었으면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8파이분의 뮤, 그죠?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단위를 쓰면 헨리 퍼
미터가 됩니다. 얘는 헬리퍼 미터가 돼요. 그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L분의 뮤 SN 제곱과는 당연스럽게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지문을 봤을 때 다시 그럽니다. 필요한 단위는 밀리헬리예요. 그죠? 헬리퍼 미터가 아니라 헬리예요. 그러면 요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바꿔줘야겠네요. 8파이 분의 뮤 해놓고 여기다가 이놈을 없애려면 길이를 한번 곱해야겠구나. 그래야 일단 헬리라는 단위로 표현할 수 있겠다. 그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지문에 보시면 이 매질에 대한 언급이 별도로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선도체 주위 매질은 공기라 가정할 수 있을 거고요. 그에 따라서 무제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그죠? 그죠? 자, 그러면 요 놈을 우리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우선적으로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고. 그 다음에 길이가 필요하네요. 100명. 그렇죠. 그러면 이놈 약분이 되어서 우리가 다시 계산을 해서 정리를 하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헬리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맞나요? 자, 근데 다시 한 번 더. 지금 지문에서 요구하는 인덕터스의 단위는 뭐다? 밀리헬리다. 그래서 얘를 밀리로 바꾸어주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밀리헬리 이렇게 되겠다. 그시요.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9번째 문제입니다. 자속밀도 B의 평균 자기내에서 길이 L인 도체 AB가 속도 V 미터 퍼 세코로 그림과 같이 도선을 따라서 자기가 수직으로 이동할 때, 즉 여기 있는 도선 AB가 이렇게 이동을 할 때 도체 AB에 의해 유기된 기전력의 크기와 폐회로 ABCD 내 저항 아래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요놈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주어진 걸 보면 자속밀도는 아래쪽에서 위로 향하고 있어요. 여기에 수직된 방향으로 얘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즉 기전력을 유기하는 도체가 어떻게 하고 있다? 이동을 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 도체가 이동하는 기준에서 기전력을 계산하려면 어떤 법칙을 떠올려야 될까요? 바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떠올려야 된다.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시대요. 도체가 이동하는 기준에서 그 기전력에 대한 값을 도출할 때는 뭘 떠올린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그럼 이에 대한 수식관계는 E는 B, V, L, 4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죠? 일단 각도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뭐 수직으로 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90도 넣으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끝났네요. 사인 90은 1이기 때문에 일단 도체에서 유기되는 기전력은 B, V, L이 되더라. 그럼 답은 1번 아니면 4번 중에 하나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따져야 되는 게 이제 요 도체에 흐르는 전류 방향이 될 거예요. 자, 지금 지문에서는 이 회로 A, B, C, D 내에 저항 요놈한테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하고 묻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요. 여기서 이놈이 기전력을 만들기 때문에 이놈으로부터 흘러 들어오게 될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도체에서 나타나게 되는 혹은 유도되는 전류의 방향을 알면 요 놈한테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바로 체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이때 필요한 거 다시 뭐가 있다? 플레이밍 오른손 법칙이 있다. 그죠? 그죠? 자, 우리 플레이밍 오른손 법칙. 제가 일단 요 화면상에서만 안내를 드리다 보니까 제가 손가락을 피더라도 여러분 입장에서 확인할 길이 없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오른손 기준으로 엄지, 중지, 검지가 빠졌네. 검지, 중지가 있더라. 이때 엄지는 무슨 방향? 힘의 방향. 다르게 도체 운동 방향을 나타낸다. 그죠? 검지는요, 자속밀도. 얘는 F라고 쓸게요. 중지는 전류 혹은 기전력 방향.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오른손을 맞춰서 한번 펼쳐볼게요. 지금 이 도체는 오른쪽을 향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오른손에 대한 엄지를 조금 애매한데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엄지를 이렇게 펼칠 수 있겠죠. 자, 이게 엄지라고 생각해 주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검지를 가지고 위로 이 방향 그대로 찔러줍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오른손에 있는 가운데 손가락, 이 중지는 어디를 향합니까? 이런 식으로 향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는 나머지 손가락에 감겨 있을 거고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도체에 유도되는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되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중지가 이렇게 향하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럼 끝났네요. 자, 여기 이상한 그림은 지울게요. 자, 그러면 전류가 이제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이 회로를 따라서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그럼 이때 장 아래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C에서 T네 이란 걸 파악할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번입니다. 동일한 중심의 자기 인덕터스가 10헬리인 두 개의 코일을 동일한 방향으로 감고 직렬로 연결한 후에 5A의 전류를 흘리는 경우에 축적되는 에너지는 어찌 됩니까? 단위가 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것은 일단 뭐 전류도 나와 있고 인덕턴스도 나와 있기 때문에 2분의 1 Li 자승 요놈을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럼 일단 전류는 우리가 5A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여기 있는 합성 인덕턴스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 지문을 다시 보면 동일한 방향으로 직렬로 연결을 했대요. 자, 여기서 이놈이 중요하죠. 동일한 방향으로 접속을 했다는 것은 정확하게는 직렬의 무슨 접속을 의미한다? 직렬의 가동 접속을 의미한다. 요거 아니겠습니까? 요거 중요하죠. 그럼 이때 합성 인덕턴스는 각각의 인덕턴스 합에다가 더하기 2 곱하기 상호 인덕턴스 이렇게 놓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마지막에 결합 계수가 또 주어져 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해야겠죠. 앞에 있는 2는 그대로 두고 뒤에 있는 이 m이라고 하는 상호 인덕턴스를 결합 계수로 표현되는 k 루트 L1 L2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더라. 자, 그럼 여기다가 주어진 거 넣어볼 건데, 지금 보면 두 개의 코일 모두 10헬리의 자기 인덕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10, 10, 10, 10 넣고 결합계수 0.8 넣으면 합성 인덕턴스 바로 뽑아낼 수 있겠지요. 맞습니까? 그래서 요 놈을 계산하면 36 헬리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끝나네요. 여기다가 36 넣으면 다시 계산기에다가 우리는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자, 얘를 계산기로 두드리면 이 친구의 값이 450으로 나오더라. 답은 2번. 자, 이렇게 하면 2025년 3회 전기 기사에 있어서 자기에게 수문항이 끝이 납니다. 모쪼록 이 영상이 앞으로 시험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